안녕하십니까? 6.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택을 재선거가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집중 조명되면서 평택 시민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는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 김영남 후보, 제2당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뿐 아니라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제4당인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고 있고 원외정당인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큰 관심사가 되겠지만 많은 평택 시민들께서는 소위 거물급 정치인들이 왜 평택을 재선거에 나왔는지, 평택의 현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당선된다면 평택을 위해 제대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65만 대도시로 성장한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평택을 선거구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한 도시이죠.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2년간 이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터뷰가 얼마 남지 않은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조국 후보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당 대표로서 직접 전면에 나선 조국 후보는 국가대표 도시에 국가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기체 아래 평택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학자적 통찰력과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을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지로 만들고 지역에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중주민 조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평택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성전자 외에도 평택항, 캠프, 험프리스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 물류, 안보 이런 세 가지 축이 한 지역에 모이는 곳은 평택을이 유일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도 매우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역 총생산이 한 3위 또는 4위를 이렇게 유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수는 꼴찌에 가깝습니다. 즉, 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또 물적인 기반도 좋으나 삶은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문제를 풀려면 평택 정치가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평택 정치를 그걸 못 해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년 동안 KTX 경기남부역 만들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정치인 조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외지에서 왔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연구를 사실 했고요. 그래서 평택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오늘 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택의 현안이 해결되려면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이 국가적 현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평택의 이슈가 국가적 이슈로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과거 저희의 법무부 장관의 경험이라거나 또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의 경험 등을 통해서 평택 이슈를 국가적 이슈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중앙정치에서 이루어냈던 각종 성과가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이 과제를 이뤄내겠다는 점, 그런 말씀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택을에서 도농 간의 이런 문제점, 또 서쪽과 동쪽 사이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0년 전에 이제 평택시 군 사이에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서쪽에 또 기피 시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서부 지역 분들은 불만이 있으시고, 또 고덕을 포함한 동쪽 지역 분들은 또 그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교통 문제, 또 육아 시설 문제 부족을 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같은 평택을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잠재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평택형 통합 가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자문기구가 아니라 이 평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기업, 행정기관, 정치권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각 지금까지 따로 놀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시민들이 첫 번째 계획에서부터 참여하고 기업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지역에 이제 제공하고 정치권하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통합 가버넌스 모델을 하지 않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해오는 경기 남부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이제 반도체, 물류, 항만 등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당연히 그 경우 이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하죠. 그럼 노동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과 노동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일단 먼저 제가 조만간 이제 곧 발표를 할 건데 평택을 아시아 태평양의 그 AI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2025년 에이펙에서 그 채택이 됐는데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걸 특히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노력을 해서 이 소부장 기업, 또 수출 기업들이 이제 피지컬 AI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에이펙 결정했던 그 기관을 가져오게 되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큰 기업이라 자생이 가능하지만 작은 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 외에 각종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 살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고용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한 채로 직무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AI가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고용 문제가 불안해지는데 이 체제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노동자 맞춤 돌봄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분들이 맞벌이 부부도 있고 또 외벌이 부부도 있는데 아이 키우는 문제로 다 이제 고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이 아이 돌봄 문제가 걱정이 없도록 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태부적 모습을 보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또 사설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택에 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대 병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노동자가 대대적으로 대거 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재도 많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병원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설립이 좀 빠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단일화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몰래 만나서 합의하고 시민들은 그 결정에 따라오라. 전 이거는 구태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평택 시민들의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밝히고 평가받고 검증받고 자신의 과거의 언행, 현재 소신, 미래 비전 모두에 대해서 평택 시민들 앞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게 먼저인 것이지 지금 성급하게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평택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택이 정치 1번지가 됐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평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가 지금 집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요동치고 격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좀 조용하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제가 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평택을 전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 현안에 대해서도 전국적 관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는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이제 뚜벅이 유세를 하다 보면 평택 시민의 자부심이 높아졌음을 느낍니다. 아, 전국에서 이런 우리 평택에 관심 갖고 우리 평택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판단의 기준도 높아지셨어요. 과거에는 나는 이제 우리 고향 사람 찍을 거야. 또 나는 우리 전통적으로 내가 좋아했던 정당 찍을 거야. 이런 식이었다면 평택 시민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이 후보의 공약과 비전 보고 찍을 거야 말하시는 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 1번제 말을 강조한 이유는 이번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는 300명 중에 1명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택을의 발전과 도약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위대하시고 현명한 평택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대한민국과 평택의 혁신과 도약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자회견 하는 날, 그 1차 공약으로 교통 문제를 잡았고요. 그 교통 문제에서 그 경기 남부역, KTX 경기 남부역 신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만, 사실은 동부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남부역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서쪽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첫째는 KTX 경기 남부역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 사업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재포함시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LH의 비용 부담 근거가 생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18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저희 당 소속으로 국토교통위에 있는 황운하 의원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각 관련 기관, 국토부, LH 등등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말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능할 거냐.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토부, LH, 경기도, 평택시를 한 테이블에 모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점검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될 것인가에 대해 제가 방향을 잡을 것이고, 지금 사실 과거 2009년 당시에 사업비가 2,5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더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고덕 국제화 계획 그 지구에 대해서 LH 토지 매각 수입을 보게 되면 수입이 아주 많습니다. 수익은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택지원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몰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데, 제가 조만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 상설화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동법의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이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우선 설치해야 되는 사항으로 철도가 들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저희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제가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으로서 네트워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일단 대중교통비 제로 3단계는 1단계는 아동청소년 노약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청년, 그 다음에 3단계는 전면도입,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가능하냐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가까이 있는 화성시에는 2021년부터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과 평택을 비교해 보게 되면, 화성이 이제 인구가 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무상교통 대상자가 한 30%이기 때문에 한 30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화성이 충분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화성과 평택을 비교했을 때 제가 인구 비율을 해보면 평택을 약 60만이라고 합시다. 65만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한 18만에서 19만 정도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 예산도 한 60억 정도인데 지금 충분히 가능한 건 확인됩니다. 그리고 물론 전제는 이 대중교통비 혁신 이제 제로의 전제는 이렇게 그 노선 확대하고 버스를 증차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기존에 저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천원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똑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똑버스나 천원택시가 있는데 이것을 대중교통 제로 3단계 계획에 포함시켜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1,000원, 사실 면단위 1,000원 원래 비용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똑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걸 따로 할 게 아니라는 얘기 말씀드려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화성에 비하면 훨씬 돈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조국혁신당은 지금 기초의원이 없죠. 앞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없는데 무상교통의 집행주체가 평택시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이 있는 국회의원이냐 아니냐가 매우 다른 게 저는 이제 국비 매칭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 화성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국비 매칭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야 되죠. 단순히 시단위의 시의원이나 시장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무상교통을 지원하는 항목을 국토부 대중교통 예산에 넣는 것은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전 핵심은 뭐냐면 조국은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고 유이동 후보는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면 이분은 뭐 KTX는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이런 말씀하세요. 현행 규정상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법률가 아닙니까? 그걸 법을 제가 조금은 더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안에서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LH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전제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그 유이동 후보께서 KTX는 고속철도다. 그래서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런 말 하신 걸 제가 봐서 참 특이하시다 생각했는데 제가 말하는 KTX 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을 바꾸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하면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발생하는 교통난 해소를 하는 계획인데 거기에 철도 도로가 포함됩니다. 포함되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뭐 이제 그 규정상 안 된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그 철도에는 광역철도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그 KTX 경기남부역을 일반적인 고속철도라고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를 푸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현행 규정상 그게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느냐의 차이다.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규정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걸 전제로 이를 푸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조국이 뛰면 평택이 뜬다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평택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뜨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여기 뛰어들면서 평택이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평택이 떴습니다. 조국이 뛰어들어서 평택이 뜨고 있는 반증이고요. 제가 앞으로 과거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성과를 기초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성과로 낼 것입니다. 그래서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평택 유권자들이 28년에 저를 안 뽑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있고요. 제가 지금 공식 일정 말고 저녁 식사 후에도 여기 이 전 지역에 걸쳐서 곳곳에 골목, 식당, 카페 다 쫓아다니고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퇴근 전에 만나서 인사드리고 술도 가끔은 한잔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제가 골목골목까지 아는 정치인.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면서도 평택을의 골목골목을 아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역 밀착 공약 말씀하시면 제가 곧 아마 발표를 할 건데 평택 지원 특별법 개정 조만간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 평택 지원을 평택에 여기 그 캠프 험프리스가 오면서 지원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한 번씩 또 이렇게 시한 연장하는 방식인데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았을 때 특별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몰법이 아니라 상시적인 상설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법안부터 시작하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지원이든 각종 지원이 신속하게 되고 강화되거든요. 제가 법률가 출신으로 하니만큼 이 일몰법이 아니라 상설법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평택지원특별법 그 시행령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율이 20%포인트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한선이 80% 되어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봤더니 신청 대비 반영률이 낮습니다. 규정상은 28,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래서 국고보조율 20%를 딱 정해서 원칙화하는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평택에 늦게 자리 잡고 삶의 터전을 마련한 신입생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입생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평택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 사실은 평택 토박이라고 하시는 분 인구 구성이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외지인이고 우리 모두는 바깥에서 온 것이죠. 저는 평택에서 태어났느냐, 평택에서 자랐느냐가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우등생, 최우등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택에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평택을 바꾸겠다, 평택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결기, 그 계획만큼은 어느 후보보다 못지않다고 생각하고요. 평택에 오랜 수건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개발된 것, 저개발된 것, 이런 문제를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최우등생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약속드리고, 저는 평택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가 평택이 정치 1번지가 되면서 초점을 전국적 조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평택 시민임을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 관심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발언권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을 자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평택의 발전과 도약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 시민들께서 평택시가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도시가 되는 것처럼 그걸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평택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미래혁신 도시가 되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가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이 되는 것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뛰고 있고요. 깨끗한 정치할 것이고 선명한 정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끗하고 선명한 것 외에 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능감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사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 그리고 선관위 주간의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단체 주간의 후보자 초청 간담회 등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후보자님이 되시길 바라고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